공동소유입니다. 여기서 공동은 2인 이상이죠. 즉 2인 이상이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겁니다. 민법에는 공동소유가 3개가 있어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으며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종중이나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입니다. 그리고 합유는 조합이에요. 여기서 이 조합이란 것은 협동조합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최소한 임원 5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공유죠. 이 공유는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저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표를 다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하면 힘들어져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해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암기량을 줄여나가세요. 자,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체성이 강해요. 왼쪽으로 갈수록 공유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고요. 총유 쪽으로 갈수록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주의의 논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공유부터 봅시다. 공유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지분의 처분과 관련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A, B, C가 있어요. 3명이 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의 지분씩 갖게 되죠. 이 경우 종중이나 교회도 아니고 협동조합 등 조합도 아니면 단순히 개인이면요, 이 경우를 공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지분 자체를 공유지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은 공유지분, 이 지분의 처분 이 부분을 보고 있죠. 즉 물건의 처분을 보는 게 아니고 A의 자기 자신의 3분의 1 지분의 처분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 전체에 대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지분의 처분인지 물건의 처분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A가 자기 자신의 3분의 1 공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대로란 것은 B의 동의나 C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건의 처분, 즉 A가 이 물건 전체를 판다면은 B와 C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원의 동의, 이거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분할에 대해서 A가 어떠한 토지 3분의 1만큼을 단독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분필을 해야 되죠. 그 경우 A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분할입니다. 공유물의 경우에는요, 개인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분할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B나 C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A 마음대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즉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분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분할을 하지 않겠다, 분할 금지 특약도 가능합니다. 유효해요. A, B, C가 우리는 분할하지 말자라고 특약한 경우 그 경우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이 분할 금지 기간에 대해서요, 5년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분할 금지 특약 관련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갱신 가능하다. 자, 다음은 합유입니다. 합유는 조합체죠. 따라서 단체성이 총유보다는 약하지만 단체성이 지배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단체성이에요. 따라서 지분의 처분, 자 그림으로 그릴까요? 협동조합에서, 즉 조합이죠, 가장 최소 단위 관련해서 이사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1명 있죠. 그리고 이사가 3명이 있어요. 이 경우는 조합입니다. 그러면은 5분의 1씩 지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 경우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5분의 1,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조합이다 보니까 합유 지분입니다. 이 합유 지분의 처분, 즉 지분의 처분 관련해서는요, 단체성이 지배하다 보니까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이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지분 팔려면은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처분, 즉 이 조합 재산이죠. 이게 조합 재산의 처분 관련해서도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단체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사장이 이 부분을, 이게 토지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밟아서 이사장의 단독 소유로 갖겠다, 그 경우거든요. 원칙상은 안 됩니다. 단체성이 강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총유보다는 단체성이 조금은 약하죠. 따라서 분할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 조합을 해산할 때, 즉 해산 절차를 밟을 때는 가능한데요. 그 외에 나머지 2가지가 더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나오면 그때 가서 연구하시죠. 아직까지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문에서 이게 나옵니다. 변경. 변경은요,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없죠. 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가 바로 변경입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이러한 변경은요,
공유든 합유든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는요, 가장 흔한 게 매매죠. 매매나 양도입니다. 증여. 이 변경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지분의 포기, 자기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나 합유 둘 다 가능합니다. 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물권변도 효력 발생에는 등기를 요합니다. 이 표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은 개인주의, 오른쪽으로 가면은 단체주의, 이러한 논리하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면 되고요. 다만 갱신, 분할 금지 특약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개인주의냐 단체주의냐 이 로직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암기를 최소화하세요. 공유 지분위에 저당권이 있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권을 설정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서 그 공유물을 분할해 버립니다. 즉 공유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서 효과는요, 공동담보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말을 풀었으면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시험은 이 부분이죠. 집중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즉 분산된답니다. 그 이유는 지분의 교환 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되셨거나 또는 이미 암기하고 계신 분은 이 이하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A, B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A, B는 조합도 아니고 종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따라서 공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분할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분할을 할 때는요, 저당권을 조심해야 돼요. A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 경우에서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A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있는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A가 원했든 B가 원했든 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A의 단독 소유, 이 부분은 B의 단독 소유 이렇게 될 건데, 분할을 하게 되면요, A 부분에 있었던 A 지분에 있던 이 저당권이 B의 토지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즉 A 부분도 저당권 유지가 되고요, B 토지 부분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은행 입장에서는 공동담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의 토지, B의 토지 두 개의 토지거든요.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당권이 두 군데니까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이거죠.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냐면은 이 경우 A입니다. A가 처음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분할받은 부분은 어디죠?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그 부분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A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음에 저당권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된다. 즉 분산이 B로 되는 거죠. 즉 B에게도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가능한 이유는 지분의 교환,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공유물에서 분할 전이었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죠. 다시 그릴게요. 한 개의 물건에서 공유물에서 공유 지분 A의 지분이 2분의 1 여기에 있고 B의 지분이 2분의 1이 있습니다. 공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A 거, 이 부분은 B 거, 그게 아니죠. 이렇게 칸막이를 치게 되면요, 그거는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런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공유물인데요, A와 B 사이 내부 관계에서는 절대 넘어오지 마. 즉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가능합니다. 배타적. 이 부분은 A의 구분 소유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B의 구분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밖에다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B는 A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A는 B에 넘어가지 못해요. 이러한 변칙적인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공유물, 원칙적 의미의 공유는 이 칸막이가 없습니다. 이 칸막이가 없어요. 따라서 A는 2분의 1 지분 그러지만은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A는 한 개의 물건 도처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B는 세모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B도 역시 도처에 존재해요. 자, 이 상태에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두 개로 쪼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쪼개니까 이 세모 이쪽에서는 A에게 다 몰아주면 되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이 세모에게 다 몰아주면 되죠. 즉 B에게 다 몰아주면 되죠. 그러면은 결국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 B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도처에 A 있고 도처에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받고 주고, 그러면은 여기는 줬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러면 A 소유 이쪽이 A의 단독 소유가 되고, A가 일로 B에게 줬으니까 A가 없어지니까 B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눠진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분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당권. 이 저당권이 A 지분에 원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부분에도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이 부분이 B에게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B에게 저당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없어지지만은 B의 부분에서 남게 되죠. 그리고 A 부분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두 개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지분의 교환이죠. 왜냐하면 받고 주고 했으니까 결국은 교환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과정은 중요치 않아요. 그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집중되지 않는다.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외부 관계에서는 공유로 지급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로 지급이 됩니다.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둘 다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나오죠. 외부 관계. 그리고 상호 명의 신탁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상호 간의 명의를 신탁했다, 그 뜻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이 자체를 암기하셨거나 이해하고 계신 분은 이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일단 공유기 때문에 A와 B가 있고 2분의 1 지분씩 있어요. 외부인 C가 봤을 때는요, 공유 지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공유물입니다. 따라서 외부인 C가 침범을 하게 되면요, B는 물론이고 A 입장에서도 C를 밀어낼 수 있어요. 등기라면은 등기 말소 청구겠죠. 이쪽은 네 거, 이쪽은 네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칸막이가 없습니다. 공유기 때문에. 즉 외부 관계에서는 A도 B도 각자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 외부. 그러나 내부 관계에서는 구분소유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의 공유물에 대해서 A가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B가 절대적으로 배타적 지배를 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즉 구분해서 소유하는 겁니다. A, B 내부적으로만요.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A가 자신의 배타적 구분 소유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A 소유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따라서 이 건물은 A 소유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이 A가 이 토지 지분 2분의 1을 B에게 양도하게 됐어요. 즉 B가 샀습니다. 뭐 경매에서 경락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토지가 B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소유하는 과정에서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그런 특약은 없었다는 가정하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B가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철거 청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철거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A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거든요. 이게 바로 내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우면요, 나중에 법정지상권 가서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더 연습하면 되고요. 암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건물을 헐게 되면 사회적 낭비가 더 심하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가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즉 어떠한 권리를 A에게 줘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암기를 하세요. 뭔가가 있으니까 A는 건물을 철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 상호 명의신탁이죠. 이제는 이게 같다는 것을 암기되어 있거나 이해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해를 정확히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점선으로 한 이유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우 이 부분을 A의 구분 소유를 하려면 원래 공유물은 B는 도처에 존재하는 거죠. A도 물론 마찬가지고 도처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한해서 B가 명의를 A에게 신탁하는 그루저로 하면 되잖아요. 즉
상호 명의 신탁 구조로 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는 A가 B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그런 구조로 보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호 명의 신탁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공유, 합유, 총유에 있어서요. 이 세 개 다 공동 소유죠. 공통점은 공동 소유라는 건데, 즉 2인 이상이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유는 개인성이에요. 즉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총유는 단체성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합유는 약한 단계의 단체성입니다. 단체성이 있긴 한데 약해요. 총유는요, 종중이나 교회 같은 경우인데 단체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각자 단독으로 개인 플레이하는 거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존 행위라도 허용하지 않아요. 보존 행위는 이런 것이죠. 남이 침범해 오는 거예요. 제3자가 침범하거나 또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총유에 대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다거나 무슨 방해 배제 청구한다거나 그런 걸 일절 못하는 거예요. 단체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개인 플레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 관련해서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남이 침범을 하면은 공유물과 합유에 대해서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수 지분권자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대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총유는 이득이 되든 말든 각자 플레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단체성이 너무 세니까 그래요. 사용수익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즉 과실을 먹는 거죠.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유는 지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공유나 합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총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 말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중이나 교육 총유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정관 등 규약에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안 써놨어요. 이게 빈칸을 비워뒀죠. 이거 써놓으면 이거 중요한 줄 알고 여러분도 이거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써놓은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총유와 관련해서는 보존 행위라도 각자 단독으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암기하세요. 개인 플레이 안 되는 겁니다. 총유는 1절. 관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이거죠. 관리가 뭐냐 이거거든요. 관리 행위는요. 임대차 주는 거 임대라든가 또는 그 임대차 계약의 해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함합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고 아 관리행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 그러면 아 관리행위구나. 해지 그러면 아 관리행위구나. 이렇게 먼저 식별할 수 있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러한 임대라든가 배타적 사용 수익 관련해서는요. 그 제3자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그러나 합유는 조합 원의 과반수죠. 양자의 차이는 뭡니까? 합유는요. 조합원 즉 사람이고요. 즉 머릿수대로 해서 과반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과반수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2분의 1을 넘어야 즉 과자가 진할 과자죠. 2분의 1을 초과해야지만이 과반수인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합유는 머릿수대로 하는 거고요. 공유는 머릿수 상관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지분이 2분의 1이 넘어가면 돼요. 역시 2분의 1을 갖고는 안 되죠. 2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는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 많은 사람, 즉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예요.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표에서 결국은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특히 지분의 과반수 이것은 이해보다는 암기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단체주의, 개인주의 그 로직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이 표 전체를 암기한다면은 물권법만 해도 암기사항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민법상 합유,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따름 1번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은 이런 것이죠. 한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가 3명이 있어요. 이 경우 합유자 1명의 권리는요. 이 전부에 대해서 다 미치는 겁니다. 칸막이 쳐가지고 이 부분은 이 합유자의 권리다. 이 부분은 이 합유자의 권리다. 그런 게 아니죠. 구분 소유적 합유 그런 건 없어요. 따라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 미칩니다. 맞는 거죠. 2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분할 관련입니다. 합유는 조합이기 때문에 단체성이 약하지만 있죠. 따라서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즉 분할 청구 못해요. 합유물은 조합의 재산입니다. 이 조합 재산이란 건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지분만큼을 쪼개가겠다. 그런 사람은 조합을 하면 안 됩니다.
3번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예를 들면 이사장이 사망했다고 치자고요. 그의 상속인이 즉 아들이죠. 자, 부는 일단 60세입니다. 아들은 이제 20세예요. 그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틀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아들 20살짜리가 60세 이사장 자리를 승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합은요. 이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한 조합원이 수십 년, 수백 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요.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냥 사업도 아니고 공동사업이에요. 조합원 간에는요. 단체성은 있지만 이 관계가 좀 약한 편입니다.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사 임원들도요. 각 기업의 사장들이거든요. 이 경우에서 아들 이 20살짜리 경험도 없는 이사장이 승계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이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3번에서 이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어요. 그 지위를 승계하면 여러 가지 권리도 있지만은 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위 승계를 해주지 않습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4번 합유물 보존 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총유에 있어서는 단체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각자 플레이 일절 없습니다. 보존 행위라 할지라도 총유에 있어서는 각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죠. 자, 처분하는 게 지금 지분이죠. 합유 지분입니다. 그러면은 합유 같은 건 조합이기 때문에 단체성이 있어요. 즉 단체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반면에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다만 공유물 자체에 대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민법상 공동소유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다툼 이성 판례에 따름 1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성 판례에 따름 공동소유란 것은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그리고 총유로 가게 되면 단체성이 극강이고요. 공유로 가게 되면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합유는 약하지만 단체성이 있죠. 1번 공유자끼리 즉 공유입니다.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입니다. 맞죠? 교환은 주고받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처분입니다. 자, 여기서 처분이 나오면 뭘 처분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분을 처분하는 거죠. 지분권이 지분이죠.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지분 처분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이 경우는 개인주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죠.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은 포기할 수 있죠.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이니까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가 틀렸네요.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합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총유 지분의 포기는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3번 합유자 중 1인 즉 합유입니다. 합유는 약하지만 단체성이 있어요. 즉 단체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즉 합유 지분에 대한 문제네요.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한다. 매도는 처분이죠. 합유는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재산 단체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합유 지분일지라도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4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합유입니다. 따라서 단체주의 적용을 받아요.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면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 엉뚱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보존 행위죠. 재산이 소멸하지 않도록 현상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든 합의든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성이 극단적으로 강한 총유에 있어서는 개인 플레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유와 공유에서는 이러한 경우 각자가 할 수 있어요.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냐?
법인 아닌 종중이랍니다. 법인 아니다. 이 경우를 권리 능력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종중은 사람의 집합이죠.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재산의 관리 형태는요. 재산 보유 형태는 총유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하 내용에서 총유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내용을 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국어시험이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봅시다.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했다 해서 그 소유 토지 매매, 그는 누굽니까? 종중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러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는 총유라고 그랬죠. 그 토지 매매, 그럼 매매는 뭡니까? 이게 바로 처분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결론인데 볼까요? 총유물은 맞습니다. 이런 경우 종중 소유 토지니까요. 총유물인데, 자, 이 매매는요, 첫째 관리가 아닙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뭐죠? 매매가 아니라 임대였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그 다음에 배타적 사용수익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매매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더라도 틀린 거고요. 뒤에 이 처분은 맞죠. 이 토지의 매매의 경우. 자, 이게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지문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중개업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체결하는 거, 이걸 물어본, 이게 뭐냐 이걸 물어봤지. 그 소위 토지 매매가 종업의 관리 처분,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문제의 취지대로 이제 중개수수료 약정, 이걸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체결하는 것이 임대차입니까? 임대 아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입니까? 아니죠. X. 그리고 배타적 사용수익을 설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수수료를 준다, 즉 돈을 준다. 그렇다면은 사용수익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약정 체결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이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또 이러죠. 이 총유물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수수료를 줄 때 현금을 주겠죠. 이 현금을 종중이 보유하고 있다. 즉 종중 소유다. 이 경우인데, 자 봅시다. 우리는 수수료를 줬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기로 미래 주기로 약정을 체결한 걸 물어본 겁니까? 이 약정 체결 행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금 지급된 게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유물 이 부분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준족도 없기 때문에 처분도 아닙니다. 갑을병은 X토지를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소수 지분권자예요. 옳은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아니랍니다. 일반적인 공유라는 거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죠. 공유해서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발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필요해야 되죠. 그런데 1번 지문에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떠한 비율로 기속되느냐를 물어봤어요. 자, 포기한 경우에 균등한 비율로 기속되는 것은 합유에서 지분 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기 때문에 지분 비율대로 기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균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즉 지분 비율로 기속되는 겁니다. 2번,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에 갑은 2분의 1인데 소수 지분이죠.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임대는 관리행위로 봅니다. 관리행위를 하려면은 과반수여야죠. 지분이 과반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갑은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관리행위인 임대를 할 수는 없어요. 3번, 갑, 을은 관리 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자, 신축은요, 변경입니다. 처분 변경 관련해서 변경이에요. 관리 방법은 임대차가 대표적이죠. 따라서 관리 방법으로 신축, 이 말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4번, 갑을병이 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답니다. 공유 토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강해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을 정하면 유효합니다.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말은 곧 원칙에 따른다는 거죠.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정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특정 승계인이
이 관리에 관한 특약사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특정 승계인이 관리에 관한 특약사항을 알고서 본인이 승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5번 병은 소수 지분권자죠.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한다. 그 경우에 을은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인도 청구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을도 역시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 청구는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암기를 하면 참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가급적 이해를 해서 암기사항을 좀 줄여봅시다. 만약에 을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이 또다시 인도 청구를 하겠네요. 그럼 또 갑이 또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요. 그럼 병이 또다시 청구하겠네요. 인도 청구를. 그럼 또 해줘야죠. 그러면 끝없이 순환논법에 빠집니다. 즉 하나만 하는 짓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즉 배타적 법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한테 달라. 즉 인도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병 너 배타적 법정적으로 점유하지 마라 라고 그 방해 상태 제거를 내용을 하는 거예요.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입니다. 즉 갑을병 모두 소수 지분권자죠. 나대지인 토지를 공유하고 있답니다. 공유 지분이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했는데요. 없다 이게 틀렸어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취득 시효를 완성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점유 취득 시효라면은 등기를 하게 된 경우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3자를 막는다면 그거는 곧 뭐죠? 보존 행위가 되는 것이죠.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거니까 즉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보존 행위입니다. 보존 행위는 소수 지분권자 단독으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머지 지분권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지 손해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갑과 을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나대지였죠. 나대지는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그러면은 변경이 일어난 거죠. 변경은 처분 변경으로서 별도의 행위이지 관리가 아닙니다. 관리는 뭐였죠? 대표적인 게 임대였어요. 즉 변경은 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 지분을 합하면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그러나 신축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변경인데 이 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 지분만으로는 신축도 안됩니다. 3번 공유 지분을 포기했답니다.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이 포기가 법률 행위이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했다. 임대는 관리행위죠.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갑은 3분의 1 지분으로 소수 지분이에요. 따라서 정에 대한 임대에는 부적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부당한 상태예요. 정은 부당이득을 갖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나머지 지분권자 을이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서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과반수 지분이죠. 따라서 정에 대한 임대에는 적법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 을은 3분의 1이 되죠. 이 경우에는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5번 여기서 갑은 소수 지분권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 역시 3분의 1로 소수 지분권자예요. 그런데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갑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이다. 임대도 그렇고 해지도 그렇고 관리 행위입니다. 보존 행위가 아니죠.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공유 앞에 준자가 붙었습니다. 공유는 이런 것이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A, B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겁니다. 즉 공유는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특정 부동산, 즉 한 개의 물건이죠. 이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들, 즉 2명 이상이 한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답니다. 근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즉 소유권 외입니다. 따라서 공유 앞에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공유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요.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니니까 준공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번,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 자, 예를 들면 A, B, C 3명이 3분의 1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경우 A가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해 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등기 중에서 A 지분만큼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A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둬야 돼요. 따라서 전부 말소 이 부분 전부가 틀린 겁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다. 임대는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가능해요. 따라서 이 임대행위는 적법합니다. 이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 수취한 임대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의 몫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권자가 가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그 받았던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이런 거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제3자도 지금 적법한 거예요. 이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 지분권자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이 몫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5번, 포기를 했답니다. 그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합니다. 공동소유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공동소유는 이런 것이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으며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에 반해서 합유는 조합이에요. 총유는 종중이나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합유는 단체성이 있습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1번,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맞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분할하지 않기로 금지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약정은 갱신할 수 있어요. 2번, 합유자는 즉 합유입니다. 단체성이 강하죠. 조합재산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합의자의 동의가 없답니다. 따라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다. 자,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뜻이죠. 이 경우에는요, 소유관계는 총유입니다. 총유이기 때문에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종중재산을 또는 교회 재산을 보존 행위라 할지라도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에 반해서 공유하고 합유에 있어서는 보존 행위를 공유자나 합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총유와의 차이점입니다. 4번, 합의에서 사망했답니다. 그럼 상속 문제죠. 그 상속인이 즉 사망자가 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이에요. 자, 사망했답니다. 그럼 그 아들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합의에 있어서는요, 그 지분을 갖게 되면은 각종 지위 권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조합이거든요. 조합이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각종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합의자 간에 인적 결합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느닷없이 상속인이 아들이 나타나면은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4번은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암기사항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5번, 자, 지문이 긴데요. 집중된다 이거 틀렸죠? 이 부분 보이면은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읽어볼게요. 공유자의 1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있습니다. A와 B가 2분의 1씩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A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쪼개야죠. 그 경우에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죠. 분산이 되죠. 쪼개게 되면은 A 앞으로 있던 저당권이 B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1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자, 이거 맞는 건데요. 지문이 간단하지만 이런 게 좀 약간 어렵죠. 여기서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상속인은 아들이죠. 그림으로 그럼 이런 거예요. 부가 점유를 했어요.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은 포괄승계를 하죠. 특정승계가 아니라 포괄승계입니다. 따라서 점유와 관련돼서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물론 병합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아들만의 점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이후에 아들의 점유를 인정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괄승계니까 포괄승계는 분리가 인정이 안 돼요.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부의 점유, 이 부분이 아들의 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의 점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들의 점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을 다시 읽으면요.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즉 부의 점유권은 상속인인 아들에게 이전이 되죠. 맞는 거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답니다. 즉 말소가 됐는데 그 등기가 원인이 없다는 것이죠.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적법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 말입니다. 즉 불법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그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 건물이 곧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거죠. 완성 전이었지만은 그 후에 곧 금방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효합니다.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입니다.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등기 말소 관련 제3자 앞으로 부동산 전부가 이전이 된 거죠. 그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지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총유물로 바꿔야 되죠. 총유물에 대해서는 사원 각자가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하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공유물에 관해서 공유자 중 한 명은 소수 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니까 다른 공유 지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득만을 주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취득시의 기초가 되는 점유, 즉 점유 취득시효 문제죠. 여기서 그 점유니까 점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점유 취득시의 점유는 20년 점유 계속이 있어야 되죠. 그 외에 자주점유 등등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분석이 끝났고요. 앞부분을 더 볼게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태 뭐죠? 이게 점유죠. 이게 지금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니까 점유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점유를 권리관계로 높여. 왜냐하면 점유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지배잖아요. 그것을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취득시의 기초가 되는 점유 이 부분을 별도로 복잡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나름대로 외워봅시다. 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결국은 목표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서 잘 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도 없답니다. 즉 점유를 권리관계로 높여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걸로 끝내자는 겁니다. 갑은 과반수입니다. 을은 5분의 2니까 소수 지분이죠. 자, 공유입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을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임대는 관리행위죠.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기 때문에 병은 적법합니다.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병은 현재 적법한 임차인이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지금 현재 적법합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을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죠.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즉 1번과 같은 상황입니다.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죠. 이 임대차 계약은 갑과 병 사이 체결된 계약이죠.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히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고 그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임료를 주는 게 아니고 갑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에게 부당히 반환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3번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을이 갑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합니다. 임대는 관리행위예요.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가 관리행위하면 이 경우에는 부적법입니다. 즉 병은 부적법 임차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즉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 배타적 사용 수익은 뭐죠?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는요, 임대와 그 임대계약 해지, 그 다음에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함하죠. 지문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만 가능해요. 그런데 을은 소수 지분권자예요. 따라서 배타적 사용 수익 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다. 그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공유죠. 공유는 개인주의입니다. 따라서 갑의 자기 지분은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즉 그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합니다. 민법상 공유, 틀린 것은 다툼일성 판례에 따름 공유는 개인주의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이죠. 이 공유물은 한 개의 물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유 지분, 자기 지분만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하죠. 2번 비용 부담 관련입니다. 지분 비율로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요. 또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예를 들면은 사용 수익권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특정 승계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본질을 침해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걸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특정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강요하면 안 되죠. 4번 공유에서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이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 배타적 사용수익은 관리행위죠. 즉 임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따라서 이러한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합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한 거예요. 맞는 겁니다.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관리행위이고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적법이죠. 그 경우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만일에 이를 인정하게 되면요, 끝없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요. 이렇게 외우십시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합의는 단체성입니다. 조합체이고 또 조합재산이에요. 1번 합의재산에 관하여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단독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안 되죠.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할 리가 없습니다. 단체성이에요. 각자 플레이 아닙니다. 합의는 조합재산이에요. 그 조합재산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 단독 지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조합을 하면 안 돼요. 2번 합의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보존행위는요, 훼손을 막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3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다. 그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속된다. 맞죠? 만약에 잔존 합의자가 1인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기속이 됩니다. 4번 합의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5번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합의는 종료하죠. 해산 절차를 밟아서 합의 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입니다. 그럼 갑은 과반수 지분이죠. 을이 3분의 1이면 을은 소수 지분이에요. 공유한답니다. 그 관리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가 없었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했다.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은 뭐죠? 관리죠. 임대와 같습니다. 관리 행위가 적법하려면 과반수 지분이어야 되죠. 갑은 과반수 지분입니다. 따라서 병은 적법한 거죠. 이 경우 을은 소수 지분권자인데요. 병을 상대로 병은 적법한 사용 승인자죠.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병을 상대로 해서 토지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했다. 그러면은 갑 자신의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죠. 자, 계속 읽습니다. 을은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여기서 자신은 을이죠. 을 자신의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3번 X토지에 대해서 정명의, 정은 제3자죠.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소수 지분권자 을도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죠.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합의에서는요, 소수 지분권자라도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총유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4번 무가 X토지 이외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무는 제3자죠.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뭐죠? 돈 문제죠.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 갑은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죠. 나대지를 건물 신축, 건부지로 바꾼 것이죠. 이런 경우는 변경에 해당합니다.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랍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 법률 관계입니다. 구분 소유는 내부적 관계죠. 여기서 내부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라는 것은 갑을 외에 다른 사람들, 병, 정, 무 등 다른 제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갑과 을의 관계는 내부 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은 갑이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각자 구분하여 소유하는 겁니다. 이 내부 관계에서는. 따라서 갑과 을은 자신들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 처분 가능합니다.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이 방해를 한 거죠. 그렇다면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즉 여기서 소유권은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도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특정 구분 부분 관련해서는 배타적이죠.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이기 때문에, 즉 내부 관계니까 구분 소유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 경우라면 배타적이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갑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요. 이 부분을 을이 배타적 지배해서 구분 소유합니다. 그 경우에서 병의 방해, 여기서 병은 외부 관계죠. 갑을 외의 사람이니까 외부 관계입니다. 공유로 보는 거죠. 갑은 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구분 소유자예요.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자, 제3자죠. 제3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칸막이가. 왜냐하면 공유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관계라면 이렇죠. 구획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을이 존재하고 이 부분도 갑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즉 이 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 보존 행위는 공유물에서 소수 지분권자라도 가능하거든요. 총유에서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나 합유나 공유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정이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답니다. 자, 정은 제3자죠. 갑을 외에 다른 사람이니까 제3자입니다. 외부 관계니까 공유 관계로 되는 것이죠. 갑과 을이 있으면 이 외부에 대해서는 공유로 보는 거예요. 정에 대해서는 즉 갑정 사이 이 정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적 이런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맞습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되죠.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부분을 갑이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갑 소유가 되죠. 그리고 이 건물을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지었어요. 따라서 이 건물은 갑 소유가 맞는데 을이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답니다. 여기서 지분은 토지에 대한 거였죠. X 토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을로 변경된 경우죠. 이 경우에 갑은 건물에 대해서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면요.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이 갑은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사용료는 지급해야죠. 토지 사용료. 그러나 만일에 사안을 바꿔서요. 이 구분 소유 관계에서 이 갑이 을의 토지에 해당하는 이 구역 부분에다가 갑 소유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요. 이 경우에는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분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 이유는 다음에 법정지상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 시험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이다. 자신의 구분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요. 나중에 이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 즉 을에게 넘어가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에게는 법정지상권 즉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배우지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토지가 있고요. 여기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 즉 토지도 A 소유고 건물도 A 소유입니다. 그 상태에서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에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면은 B는 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A는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즉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A가 비록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B가 철거 요구를 해도 A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남의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는 지급해야죠. 뒤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일단 공유고요. 둘 다 소수 지분권이죠.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갑의 지분에 대해서 갑의 지분에 대한 거예요. 제3자 명의로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갔는데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청구 문제인데요. 이 말소 청구를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갑이 말소 청구한 게 아니라 을이 지금 말소를 청구한 거예요. 그 경우는 공유물은 이 토지 전체거든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아니죠. 갑의 지분에 대한 건데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갑의 지분에 대해서 을이 관여를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제3자가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를 가져갔다면 그때는 을은 그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보존행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갑의 지분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따라서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죠. 토지를 인도 청구한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 경우는 안 됩니다. 갑도 소수 지분권자고 을도 소수 지분권자인데 이 경우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토지 전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요. 끝없는 순환에 빠져버리거든요. 3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한답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는 내부 관계죠. 갑과 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외부에 대해서는 공유로 보는 거죠. 그 경우에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자신의 구분 소유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갑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죠. 이런 경우에서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그 건물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답니다. 자, 그 경우에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갑도 소수 지분권자고 을도 소수 지분권자예요. 그 경우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는 못하지만은 을 자신의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혹자는 2분의 1이니까 원래 자기의 지분이니까 배타적으로 써도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죠? 배타적 사용, 이 절반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구분 소유적 공유로 보면 안 됩니다.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소수 지분권자죠.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원인무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제3자니까 외부에 대해서죠. 그리고 등기를 가져간 게 토지 전부에 대한 거였죠. 을의 지분만 제3자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존 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즉 소수 지분권자죠.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할 수 있죠. 자, 공유는 개인주의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자기 거에 한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토지 전부를 처분했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전원의 동의를 요하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 맞습니다. 채권행위,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게 채권행위잖아요. 채권행위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었다면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요.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유효한 등기가 되고요. 이 부분은 유효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물권행위죠. 그러나 이 채권계약에 해당하는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는요. 갑과 이 병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3번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거네요. 즉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즉 돈을 달라 하면 불량한 사람 됩니다.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틀렸죠. 4번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동의 없이 X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답니다. 이 경우는 변경이죠. 즉 처분 변경입니다. 따라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동의가 없었죠. 따라서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3분의 2 지분권자니까 과반수죠.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겠답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거니까 이 병은 적법한 사용이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유 옳은 것은 판례감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유는 개인주의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안 맞아요. 보존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기속 이런 거 없어요.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기속됩니다. 합유의 경우에는요.
잔존 합의자들의 균분으로 기속이 돼요. 지분 비율은 공유고요. 합의의 경우에는 균분입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요, 개인주의입니다. 따라서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분할에 대해서 방법을 정하는 건데 지분의 과반수로 이런 거 아닙니다. 분할 절차에는요,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분의 과반수 결정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4번 공유자 전원이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공유물 분할은 무효입니다. 5번 답 보이죠? 집중된다 이거 틀렸어요. 분산이 됩니다. 즉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다는 것이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은행으로 돈을 빌리고 그 은행이 예를 들면 저당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후에 공유물 분할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의 토지가 두 개로 쪼개진 거죠. 그 경우라면 둘 다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걸로 보죠. 즉 공동 저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되죠. 이 담보물권이.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그림으로 그릴게요. 병의 토지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은 갑소유네요. 이 건물을 을이 샀답니다. 대급 안납 후에 그 건물을 인도받았죠. 그러면은 을은 인도를 받았으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등기 서류를 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건물에 대해서 돈 줘놓고도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는 아직 마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은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나 을은 점유권은 있죠. 그리고 판례에서는요. 이 경우 사실상의 처분권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병은요.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2번 사안이죠. 보실까요?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은 토지 소유자 병은 을에게, 즉 을은 이 경우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암기하는 거예요. 1번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답니다. 갑의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강제 집행하기 전에 갑의 채권자 그냥 했겠어요. 그 전에 저당이나 근저당권 설정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가 이기는 겁니다. 을은 등기를 분명히 가져오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4번 을은 이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습니다. 을은 아직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대금을 완납했고요. 인도까지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과실 수취권을 갑이 아니라 을이 갖는 겁니다.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 이 정은 대단히 합법적인 상태죠. 다만 을이 미등기이다 보니까 정도 역시 미등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자 갑은 이 앞사반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갑은 을에게서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였잖아요. 유식하게 설명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 행사하면요. 정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에 기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정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